1990년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완전 범죄를 꿈꾸며 모든 흔적을 깊은 땅 속에 묻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착각하곤 한다. 하지만 흙은 결코 입을 다물지 않는다. 오히려 억울하게 눈을 감은 자들의 숨결을 차갑게 품고 있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수사관의 발끝으로 그 끔찍한 진실을 토해낸다. 경기도 양평의 굽이진 6번 국도, 인적 드문 야산의 서늘한 흙더미 아래에는 너무도 기막힌 사연이 조용히 묻혀 있었다. 그곳에는 빛을 잃어버린 4명의 그림자가 웅크린 채 자신들을 찾아줄 누군가의 발소리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나긴 침묵을 깨고 어둠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한 집념의 추적자들. 그 숨막히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이 끔찍한 연쇄의 고리를 끝까지 추적한 형사들이 어떤 거대한 절망의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땅속에 묻힌 진실을 멱살 잡듯 끌어올렸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듣고 싶은 사건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비극의 서막이 언제나 그렇듯 사건의 실마리는 양평의 깊은 산속이 아닌 아주 우연하고도 평범한 도심의 균열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1990년 11월 1일 매서운 바닷바람이 거리에 나뒹굴던 인천의 어느 번잡한 교차로. 평범해 보이는 접촉사고가 무전망을 타고 경찰서로 접수되었다. 회색 엑셀 승용차 한 대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거칠게 충돌한 것이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보험으로 처리하고 운전자 간의 가벼운 언쟁으로 끝날 일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엑셀 차량에서 내린 남자는 사과를 하거나 상황을 수습하는 대신 서늘한 금속성의 도구를 꺼내들어 출동한 경찰을 매섭게 위협했다. 그리고는 멀쩡한 엑셀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그대로 내팽개친 채 미친 듯이 인파가 몰려있는 골목길 어둠 속으로 도주해버렸다. 베테랑 수사관들의 예리한 직감이 내리를 스치는 순간이었다. 단순한 접촉사고에서 경찰을 위협하고 자신의 차량마저 포기한 채 도주할 이유. 그것은 그 차량 자체가 결코 세상의 빛을 보아서는 안 될 검은 꼴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즉시 차량 번호판에 대한 전산조회가 이루어졌고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결과는 수사팀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도주한 남자가 버리고 간 엑셀 차량은 불과 며칠 전 강릉에서 갓 부부의 연을 맺은 신혼부부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작물이었다. 낭만적인 신혼여행은 도로 위를 배회하는 사냥꾼들에 의해 산산조각났고 부부는 짐승 같은 자들에게 결박당한 채 깊은 트라우마와 공포 속에 버려져야만 했다. 이들은 단순한 차량 절도범이 아니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일상을 무참히 짓밟는 것도 서슴지 않는 흉악한 포식자들이었다. 강력계 형사들과 과학수사대는 즉각 인천에 버려진 엑셀 차량 내부를 샅샅이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범인들이 황급히 도주하며 미처 지우지 못한 흔적들, 이른바 루카스의 법칙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기는 법이다.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차량 내부의 지문을 채취하고 미세 증거물을 수집하던 중 조수석 바닥 구석에서 구겨진 예금 통장 하나가 발견되었다. 형사의 거칠고 두꺼운 손에 들린 그 얇은 통장의 명의자를 추적한 결과 오태환이라는 남성의 여자친구 소유로 확인되었다. 단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트렁크 깊숙한 곳에 짐짝들 사이에서 호신용 가스 분사기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분사기 표면에 각인된 일련 번호를 경찰청 무기류 등록 대장과 대조하며
역추적을 진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용필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수면 위로 뚜렷하게 떠올랐다. 범인들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며 스스로 자신의 이름표를 현장에 던져둔 셈이었다. 오태환과 윤용필. 수사선상에 확실한 타깃의 이름이 오르자 경찰의 광범위하고도 은밀한 내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거미줄처럼 얽힌 그들의 과거 행적과 통신기록, 주변인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조립해가던 수사팀은 이들이 단순한 동네 건달 수준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들 위에는 이성준이라는 교활하고도 대담한 인물이 우두머리로 군림하고 있었다. 이성준을 중심으로 행동대장격인 오태환과 윤용필, 그리고 이들의 범행을 돕는 여성 공범 심혜수까지 총 4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일정한 거처나 직업 없이 전국 방방곡곡을 유령처럼 떠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수사팀의 범죄 프로파일링 결과 이들 조직은 현재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심리 상태에 놓여 있을 확률이 높았다. 강릉에서 신혼부부를 털어 탈취한 자금은 도피 생활로 인해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을 것이다. 쫓기는 자들 특유의 극도의 불안감, 언제 수갑이 채워질지 모른다는 절망감, 그리고 텅 빈 지갑은 이들의 이성을 빠르게 마비시키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결국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돈이 떨어지고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끔찍한 선도 가볍게 넘어설 수 있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으로 변모해 있었다. 강력반은 즉각 이성준 일당 전원에게 특급 수배령을 내리고 이들의 과거 연고지와 예상 도주 경로에 사복 형사들을 철통같이 배치했다. 끝을 알 수 없는 끈질긴 잠복 근무가 시작되었다. 차가운 승합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형사들은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잡음 하나에도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놈들의 흔적을 쫓아 점조직처럼 퍼져있는 정보원들을 쉴 새 없이 압박하고 탐문 수사를 통해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구두 밑창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어떻게든 이 위험천만한 시한폭탄이 도심 한가운데서 터지기 전에 뇌관을 완벽히 제거해야만 했다. 수사관들의 눈에는 붉은 핏발이 섰고 식은 커피와 매캐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찬 강력팀 사무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질식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경찰의 촘촘한 수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성준 일당은 교묘하게 형사들의 시야의 사각지대로만 파고들며 계속해서 이동 경로를 바꾸고 있었다. 놈들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쫓을수록 사건을 지휘하는 반장의 가슴 한구석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짙고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수사관의 육감이었다. 쫓는 자의 초조함과 쫓기는 자의 광기가 교차하는 숨막히는 추격전 속에서 시간은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은 채 자비 없이 흘러갔다. 그리고 수사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인천에서 놓친 꼬리를 잡기 위해 경찰이 전국 단위의 빈틈없는 그물을 짜며 혈안이 되어 있던 바로 그 순간, 수사망의 정반대편, 늦가을의 스산한 안개가 짙게 깔려있던 경기도 양평의 차가운 국도 위에서는 인간의 상상력을 아득히 초월하는 끔찍한 지옥문이 서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평범한 일가족을 태운 자동차 한 대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편도 여행의 안개 속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1990년 11월 9일 초겨울의 문턱에 선 그날의 아침은 평범하기 그지없었다. 54세 유 씨는 이른 아침부터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차에는 81세 노모와 74세 이모, 그리고 이제 막 세상을 배워가는 6살 난 외손녀가 함께 타고 있었다.
강원도에서 열리는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선 길이었다. 목적지로 향하는 6번 국도는 산세가 험하고 인적이 드물었지만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찬 차 안은 그저 평온하고 따뜻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들의 차량은 끝내 축복이 기다리는 예식장에 도착하지 못했다. 4명의 가족이 동승한 승용차는 마치 누군가 거대한 지우개로 세상에서 흔적을 지워버린 것처럼 양평의 어느 굽이진 안개 낀 도로 위에서 증발하듯 사라져버렸다. 예정된 예식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유씨 일가족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초조하게 기다리다 지친 친척들은 다급하게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단순한 연락 두절이나 길을 잃은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도 기이하고 불길했다. 어린아이와 고령의 노인들이 동승한 차량이 뚜렷한 이유 없이 목적지를 완전히 이탈하여 연락이 끊길 확률은 범죄 통계학적으로 제로에 가까웠다. 즉각 실종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고 수사관들은 유씨 차량이 마지막으로 진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6번 국도를 따라 설치된 요금소의 통행 기록과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199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빈틈없는 CCTV 감시망이나 GPS 추적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아스팔트 위에 남겨진 미세한 바퀴 자국, 목격자들의 불완전하고 엇갈리는 진술, 그리고 노련한 형사들의 본능적인 직감에 의존해 그 광활하고 차가운 도로를 샅샅이 뒤져야만 했다. 바로 그 시각, 이성준 일당의 꼬리를 물기 위해 전국을 이잡듯 뒤지며 거미줄 같은 정보망을 가동하던 강력계 수사팀의 무전망에 한 줄기 긴급 첩보가 날아들었다. 인천에서 차량을 버리고 종적을 감췄던 놈들의 불길한 그림자가 경기도 양평 인근에서 포착되었다는 은밀한 정보였다. 수사본부의 낡은 화이트보드 앞에 선 형사반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지도 위 특정 지점에 꽂힌 채 얼어붙었다. 유씨 가족이 마지막으로 향했던 6번 국도의 궤적, 그리고 쫓기는 이성준 일당이 은신처를 찾기 위해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주 경로. 이 두 개의 붉은 선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양평의 한적한 야산 부근에서 겹쳐지고 있었다. 수사관들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 기막힌 우연의 일치를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에는 시간과 장소의 톱니바퀴가 너무도 완벽하고 잔혹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즉시 범죄 행동 분석, 즉 프로파일링이 수사팀 내부에서 긴박하게 가동되었다. 인천에서 경찰을 무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이성준과 그의 조직원들은 이미 극도의 심리적, 물리적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었음이 분명했다. 은신처도 잃었고 당장 도주에 사용할 이동수단도 없었으며 주머니의 자금은 진작에 바닥난 상태였다. 벼랑 끝에 몰린 맹수는 배가 고플 때 눈앞에 지나가는 먹잇감을 결코 가리지 않는 법이다. 더구나 그들의 시야에 도심의 화려한 불빛에서 멀어진 평화롭고 인적 드문 외곽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한 대가 포착되었다면 어땠을까? 게다가 탑승자가 저항 능력이 전혀 없는 고령의 노약자와 어린아이뿐인 상황이라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포식자들에게 그 차량은 도주를 위한 완벽한 이동수단이자 자금줄로 보였을 것이 명약관하였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미 현실로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짙은 절망감과 불안감이 수사본부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다. 강력팀은 즉각 양평 관할 경찰서와 긴급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규모 합동 수색작전을 전개했다. 찢어질 듯한 경광등 불빛과 사이렌 소리가 양평의 고요하고 서늘한 산자락의 침묵을 깨뜨렸다. 중무장한 기동대원들과 날카로운 눈매의 수사관들이 국도 주변의 험준한 산길과 버려진 공터, 인적 드문 농로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흩날리는 가을 낙엽 아래 숨겨져 있을지 모를 비정상적인 타이어 스키드 마크. 누군가 급하게 끌려간 듯한 저항의 흔적. 도로변에 무심히 떨어져 있는 유류품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형사들은 눈에 핏발이 서도록 현장을 주시했다. 시간은 결코 경찰의 편이 아니었다. 이성준 일당의 잔혹하고 극단적인 범죄 성향을 고려할 때 유씨 일가족이 이미 놈들의 통제하에 떨어졌다면 1분 1초의 지체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수색 대열을 이끌면서도 속으로 수없이 간절한 기도를 삼켰다. 제발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평행선이기를. 유씨 가족의 차량이 단순히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해 연락이 닿지 않는 외진 휴게소나 갓길에 멈춰서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기를. 그러나 냉혹한 범죄의 세계에서 수사관들의 간절한 바람은 번번이 가장 잔인한 형태로 짓밟히곤 한다. 무전기 너머로 수색조의 다급한 교신이 연이어 쏟아지는 가운데 수사망은 점차 양평 국도변의 한 외진 경사로 인근으로 좁혀지고 있었다. 그곳은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아 놈들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은밀하게 잠복하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무언가 거대한 아기가 도사리고 있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수색견들의 후각과 형사들의 예민한 육감을 동시에 자극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들이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결정적인 퍼즐 조각 하나가 안개 낀 현장 어딘가에서 서서히 그 불길한 윤곽을 드러내며 양평의 차가운 대지 아래 숨겨진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소리 없이 알리고 있었다. 끝을 알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들의 랜턴 불빛만이 초조하게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수많은 발품을 팔며 양평 일대를 샅샅이 훑던 수사팀은 한 허름한 숙박업소에서 마침내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하게 된다. 탐문 수사 중 마주한 업주는 수사관들이 내민 용의자들의 몽타주를 유심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며칠 전 몽타주 속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하는 건장한 남성 무리가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든 것은 그들의 단순한 방문 사실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이 업주에게 남겼다는 기이한 부탁 하나가 문제였다. 남성들은 숙소를 나서며 업주에게 2자루의 삽을 빌려갔다고 했다. 그들이 댄 핑계는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었다. 근처에 있는 아버지 산소를 조금 손봐야 해서요. 수배령이 떨어져 경찰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는 절박한 도망자들이 늦가을의 차가운 산속에서 조상의 묘를 돌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변명이었다. 베테랑 형사들의 머릿속에서 삽이라는 단어는 즉각적으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와 연결되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흔적을 영원히 땅속으로 숨기겠다는 무언의 암시와도 같았다. 수사팀이 간직하고 있던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그 2자루의 삽이라는 서늘한 단어 앞에서 완벽하게 식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범인들이 파놓은 비극의 흔적을 찾아내는 일뿐이었다. 즉시 수색의 방향이 급격히 전환되었다. 수사관들은 범인들의 도주로와 차량 바퀴 자국이 비정상적으로 끊긴 6번 국도변의 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곳은 도로에서 무려 24m 아래로 깎아지른 듯한 가파른 비탈길이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빽빽한 나무와 덤불이 햇빛마저 가려 대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음침한 사각지대였다. 수십 명의 수색대원들이 굵은 로프에 몸을 의지한 채 미끄러운 낙엽을 밟으며 조심스럽게 비탈길 아래로 내려갔다. 양평의 깊은 산속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나뭇가지 소리만이 수색대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여 무겁고 억눌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선두에서 랜턴을 비추며 바닥을 살피던 한 형사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주변의 자연적인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공간이 존재했다. 오래된 낙엽과 잡초로 덮여 있어야 할 바닥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파헤쳐진 흔적이 뚜렷했다. 흙의 색깔이 주변보다 짙고 축축했으며 무엇보다 금방 파냈다가 다시 덮어놓은 듯 부자연스럽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수사관은 직감적으로 그 아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깨달았다. 무전기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즉각 현장 보전 명령이 떨어졌고 과학수사대와 감식반이 긴급하게 비탈길 아래로 투입되었다. 발굴 작업은 굴착기 같은 중장비를 동원할 수 없는 정교하고 조심스러운 과정이었다. 증거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식 요원들은 붓과 작은 호미 그리고 맨손을 이용해 겹겹이 쌓인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한 줌씩 흙이 치워질 때마다 현장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운 흙더미 속에서 누군가의 옷가지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수사관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하지만 결코 이런 참담한 모습으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유씨 일가족의 흔적이었다. 발굴이 진행될수록 굳건했던 형사들의 표정은 걷잡을 수 없는 참담함으로 일그러졌다. 비좁고 깊게 파인 구덩이 속에는 50대의 유씨를 비롯해 80대 노모와 70대 이모, 그리고 이제 겨우 6살 난 어린 손녀까지 4명의 가족이 나란히 포개어져 누워 있었다. 이들은 모두 밧줄로 단단히 결박당한 채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땅 속에서 강제로 영원한 수면에 빠져든 상태였다. 폴리스 라인을 둘러싼 수많은 경찰과 감식 요원들 사이에서 무거운 탄식과 억눌린 신음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진짜 끔찍한 진실은 아직 그 흙 속에 절반쯤 묻혀 있었다. 가족들을 차가운 땅 속에서 모셔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낸 뒤 부검실의 법의학자들로부터 전해진 1차 소견은 현장에 있던 모든 수사관들을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희생자들의 신체 외부에서는 생명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줄 만한 결정적인 상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법의학자의 차가운 메스끝이 가리킨 곳은 희생자들의 호흡기였다. 4사람의 기도와 기관지 깊숙한 곳에서 양평 현장의 흙과 모래가 다량으로 검출된 것이다. 이 건조하고 학술적인 의학적 소견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잔혹했다. 범인들은 이들을 강제로 제압했을 뿐 이들의 의식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덮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거운 흙더미가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릴 때 4명의 가족은 분명 의식이 있었고 숨을 쉬고 있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공기 대신 차가운 흙먼지가 폐부로 끔찍하게 밀려 들어오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들은 살아있었다. 손발이 묶인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가장 어린 손녀부터 나이든 노모까지 서로의 숨소리가 서서히 흙더미에 묻혀 꺼져가는 것을 생생하게 체감하며 강제로 고향으로 보내진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을 깊은 땅 속으로 밀어넣고 그 위로 무자비하게 흙을 덮어버리는 행위. 그것은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 악랄한 형태의 이별 방식이었다. 타인의 삶을 단숨에 끊어내는 것을 넘어 생명의 마지막 호흡마저 흙으로 잔인하게 틀어막아 버린 범인들의 무자비함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수사관들의 이성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현장에 서 있던 형사들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직업적 사명감을 초월해 있었다. 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을 반드시 찾아내어 세상이 허락하는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서늘하고도 맹렬한 집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수사본부로 돌아오는 형사들의 차량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했지만 그들의 심장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매섭게 박동하고 있었다. 어떻게든 이성준 일당의 도주 경로를 완벽히 차단하고 그들의 목줄을 틀어쥐어야 한다는 것. 차가운 흙 속에 묻혀있던 잔혹한 진실을 파헤친 이상 이제 경찰의 거대한 그물망은 단순한 검거를 넘어선 철저한 응징의 수단으로 벼려지고 있었다. 양평의 차가운 야산에 남겨진 4명의 억울한 메아리는 이제 수사관들의 분노로 옮겨붙어 전국을 뒤흔들 거대한 추격전의 방아쇠를 거칠게 당기고 있었다. 양평의 서늘한 흙구덩이 속에서 참혹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낸 직후 수사본부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졌다. 죄 없는 4명의 생명이, 그것도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억울하게 내몰렸다는 사실은 베테랑 형사들의 가슴 깊은 곳에 꺼지지 않는 분노의 불길을 지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범인 검거 작전이 아니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들을 사냥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만 하는 무거운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경찰 지휘부는 즉각 전국의 최상위 등급의 긴급 수배령을 발동했다. 전국의 모든 톨게이트와 주요 국도, 항구와 터미널에 중무장한 병력이 촘촘하게 배치되었고 형사들은 수면마저 포기한 채 오직 놈들의 흔적만을 쫓아 도로 위를 질주했다. 비극이 벌어진 지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 경찰의 거대한 포위망은 이미 놈들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맹렬하게 좁혀들고 있었다. 1990년 11월 10일 정오 무렵, 흐린 하늘 아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충청남도 대전의 한 외곽도로.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교차로를 주시하던 사복 형사들의 예리한 시선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무전기를 통해 다급하면서도 억눌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배 차량 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 2대의 승용차가 나란히 대전 시내 방향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첩보였다. 그중 한 대는 강릉에서 신혼부부의 일상을 짓밟고 빼앗은 바로 그 회색 엑셀 차량이었고, 다른 한 대는 양평에서 4명의 가족을 영원한 침묵 속으로 밀어넣은 뒤 전리품처럼 탈취한 유씨의 차량이었다. 놈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비극의 결과물을 버젓이 몰고 다니며 또 다른 사냥감을 찾거나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해 대전 시내로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를 접수한 수사본부는 즉각 대전 시내의 모든 순찰차와 기동 타격대를 놈들의 예상 이동 경로로 조용히 집결시켰다. 사이렌 소리조차 내지 않고 은밀하게 꼬리를 물며 포위망을 압축해 들어가는 경찰의 움직임은 거대한 사냥개의 무리와도 같았다. 도심 한가운데서 무리하게 덮칠 경우 궁지에 몰린 놈들이 일반 시민들을 방패 삼아 인질극을 벌이거나 이성을 잃고 극단적인 난동을 피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형사들은 최대한 민간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포획 타이밍을 재며 식은땀을 쥐고 놈들의 차량 뒤를 바짝 추격했다. 하지만 범죄의 냄새를 맡고 살아온 놈들의 동물적인 감각 역시 만만치 않았다. 백미러를 통해 자신들의 뒤를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붙는 수상한 차량들의 행렬을 눈치챈 이성준 일당은 순간적으로 엑셀러레이터를 거칠게 밟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평온했던 대전의 도심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시속 100km를 훌쩍 넘는 광란의 질주가 시작되었다. 이성준 일당은 신호등의 붉은 불빛을 무시한 채 그 차로를 무법자처럼 가로질렀고 역주행마저 서슴지 않으며 경찰의 추격을 뿌리치려 파악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와 마찰하며 내뿜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매캐한 타는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웠다.
일반 시민들의 차량이 혼비백산하여 핸들을 꺾으며 도로 밖으로 밀려났고,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들이 연거푸 연출되었다. 경찰의 무전망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위치 보고와 지원 요청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형사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무릅쓰고 놈들의 차량을 측면에서 압박하며 도주로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이성준 일당의 선택은 브레이크가 아니라 더 강한 가속이었다. 자신들을 가로막는 경찰 차량과 일반 승용차들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는 자폭에 가까운 방식을 택한 것이다. 굉음과 함께 금속이 구겨지고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파열음이 대전 시내 한복판에 울려 퍼졌다. 놈들은 탈출구를 확보하기 위해 앞에 있던 차량들을 무자비하게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무려 5대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엉켜붙는 대형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 위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자욱한 연기와 부서진 파편들 사이로 부상당한 시민들의 신음소리가 섞여져 들었다. 놈들은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얄팍한 목숨을 건지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수고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제어불능의 괴물들이었다. 찌그러진 차량에서 비틀거리며 기어나온 이성준 일당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도주를 가로막는 시민들과 다가오는 경찰들을 향해 날카로운 도구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드는 그들의 눈동자에는 인간으로서의 이성이 이미 완벽하게 거세되어 있었다. 더 이상의 경고나 온건한 제압 시도는 무의미했고, 무엇보다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현장을 지휘하던 반장의 입술에서 마침내 가장 무겁고도 단호한 결단이 떨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법이 허락한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즉각 행사하라는 명령이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형사들의 손끝에서 마침내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차가운 도심의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굉음이 연속해서 허공을 갈랐다. 그것은 타인의 삶을 무참히 빼앗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세상의 엄중한 경고이자 그들의 맹목적인 폭주를 영원히 멈추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작은 쇳덩어리들이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놈들의 하반신에 꽂히며 기동력을 무력화시켰다. 짐승처럼 날뛰던 윤용필의 다리에 차가운 금속이 파고들며 그는 거리에 거칠게 나뒹굴었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초인적인 괴력을 발휘하며 아수라장이 된 군중과 골목길의 틈새로 미친 듯이 기어들어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반면 오태환과 여성 공범 심혜숙은 쏟아지는 경찰의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 완전히 제압당하며 그 자리에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단단히 결박되었다. 가장 격렬하고 파괴적이었던 도심 속의 추격전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다. 마비된 도로 위에는 부서진 차량의 흉측한 잔해와 짙은 타이어 자국,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놈들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고리를 채우는 형사들의 분노 어린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상을 입은 채 어둠 속으로 스며든 윤용필, 그리고 극도의 혼란을 틈타 기적적으로 경찰의 포위망을 빠져나간 이 모든 비극의 설계자 이성준. 진정한 악의 축인 이성준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 서늘한 이빨을 숨긴 채 웅크리고 있었다. 4명의 억울한 원혼이 잠들어 있는 양평의 차가운 흙을 대신해 경찰은 이제 남은 악마들을 향해 더욱 철저하고 숨막히는 추적의 올가미를 거칠게 당길 준비를 마쳤다. 다음 사냥터는 놈들이 숨어든 잿빛 콘크리트 미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내기 위한 수사관들의 집념이 대전의 밤을 완벽하게 집어삼키고 있었다. 대전 도심 한복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광란의 질주가 끝난 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는 지독한 매연과
짙은 절망의 그림자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경찰의 압도적인 제압 작전 끝에 행동대장 우태안과 여성 공범 심혜숙의 손목에는 마침내 차가운 금속 고리가 채워졌다. 두 사람의 얼굴은 아스팔트 바닥에 짓눌려 있었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해진 거리를 채우고 있었다. 쏟아지는 뜨거운 쇳덩어리에 하반신을 가격당한 윤용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형적인 집념으로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도주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발악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다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채 어둠 속을 짐승처럼 헤매던 그는 불과 이틀 뒤 서울의 한 허름한 은신처에서 두려움에 떨며 웅크린 채 수사관들에게 덜미를 잡히게 된다. 하지만 수사본부를 지휘하는 반장의 얼굴에는 단 한치의 안도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턱관절은 분노로 인해 매섭게 경직되어 있었다.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자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진두지휘한 악마의 우두머리 이성준의 모습이 현장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전신의 극심한 혼란과 매캐한 연기 속에서 이성준은 교묘하게 수사관들의 시야를 피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조직원들이 바닥에 뒹굴며 제압당하는 순간에도 일말의 주저함 없이 그들을 미끼로 던져버린 채 미로처럼 얽힌 인근의 빽빽한 주택가 한가운데로 유령처럼 스며들어 버렸다. 경찰 기동대와 강력팀 형사 수백 명의 인력이 즉각 해당 주택가 일대를 완벽하게 봉쇄했다.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철통 같은 붉은 통제선이 동네 전체를 3중, 4중으로 겹겹이 에워쌌다. 평온했던 주말 오후의 동네는 순식간에 숨막히는 침묵의 전쟁터로 변모했다. 주민들에게는 외출 자제와 문단속을 당부하는 긴급방송이 은밀하게 전파되었고 방검복을 입고 손에 차가운 진압 장비를 쥔 형사들이 좁은 골목길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 궁지에 몰린 이성준이 튀어나와 발악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수사관들의 예민한 후각은 오직 단 하나의 흔적, 도주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을 이성준이 남겼을 미세한 붉은 얼룩을 찾아 바닥을 훑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들의 날카로운 눈빛에 희미하지만 규칙적으로 떨어진 검붉은 흔적들이 부착되었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시작된 그 불길한 궤적은 오래된 저층 아파트의 좁고 어두운 입구를 향해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형사들은 수신호만으로 소통하며 그림자처럼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한 걸음, 두 걸음. 숨소리조차 내지 않기 위해 호흡을 극도로 통제하는 수사관들의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맺혔다. 계단을 오를수록 붉은 흔적은 점점 더 짙고 선명해졌다. 낡은 콘크리트 계단마다 남겨진 그 얼룩들은 범인의 생명줄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그가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길로 내몰렸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마지막 층계참을 지나 흔적이 멈춰선 곳은 굳게 닫힌 아파트의 옥상 철문 앞이었다. 묵직한 철문 손잡이에도 붉은 얼룩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다. 형사들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등 뒤로 식은땀을 흘렸다. 문 너머에 숨어있을 맹수가 마지막 발악을 위해 무엇을 움켜쥐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형사가 굳은 결의로 철문을 거칠게 밀어젖혔다.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렸고 늦가을의 차가운 옥상 바람이 수사관들의 뺨을 매섭게 때렸다. 그리고 텅 빈 옥상 한 구석, 녹슨 물탱크 옆에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수사관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형사들이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히며 다가갔지만 남자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다. 허공을 향해 저항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짐승의 헐떡임도 없었다. 남자의 곁으로는 이미 너무 많은 양의 붉은 액체가 흘러나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검게 적시고 있었다.
이성준이었다. 양평의 차가운 야산에서 4명의 무고한 생명을 흙 속으로 밀어넣으며 스스로를 심이라도 된 양 착각했던 이 오만한 포식자는 허무하게도 남의 집 옥상 구석에 처박힌 채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도주 과정에서 입은 깊은 상처로 인해 생명의 끈을 유지할 수 있는 붉은 액체가 몸 밖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간 탓이었다. 수사관들이 그의 목덜미에 손을 얹었을 때 맥박은 이미 완전히 멎어 있었고 그의 텅 빈 눈동자는 흐린 하늘만을 원망스럽게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세상의 법과 마주하는 대신 가장 비겁하고도 일방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생의 마침표를 찍고 영원한 도피를 선택해버린 것이다. 순간 옥상에 올라선 형사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걷잡을 수 없는 허탈함과 맹렬한 분노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것은 결코 그들이 원했던 결말이 아니었다. 양평의 흙더미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공포에 떨었을 6살 어린아이의 마지막 얼굴이 형사들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무고한 영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는데 그 지옥을 만든 설계자는 그 어떤 심판의 과정도 그 어떤 두려움도 마주하지 않은 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떠나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진실을 파헤치고 단죄의 자리에 그를 강제로 앉히기 위해 밤낮 없이 달렸던 수사관들에게 이성준의 차가운 육신은 정의에 대한 기만이자 지독한 조롱과도 같았다. 허공을 향해 터져나오는 억눌린 탄식과 형사들의 거친 욕설이 옥상의 찬바람에 흩어졌다. 우두머리는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법의 테두리를 빠져나갔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집념은 여기서 결코 멈출 수 없었다. 비록 설계자는 입을 닫아버렸지만 아직 수사관들의 손에는 그 지옥의 실행자들이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다. 양평 흙더미의 진실을 세상에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이제 수사팀의 시선은 한없이 차갑고 무거운 신문실의 철문 너머로 향하고 있었다. 살아남은 자들 오태환과 윤영필. 이제 그들은 이성준이 짊어지지 않고 도망친 모든 지옥의 무게까지 고스란히 끌어안은 채 노련한 수사관들이 짜놓은 가장 잔혹하고 숨막히는 진실의 심판대 위에 벌거벗겨진 채로 앉아야만 했다. 진정한 추궁은 이제 막 그 서늘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무겁고 차가운 철문이 육중한 파열음을 내며 닫혔다. 외부의 모든 볕과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오직 진실을 숨기려는 자와 그것을 기어이 파헤치려는 자의 나의선 교차점이 형성되는 공간. 강력팀 조사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건조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이 미세한 소음을 내며 창백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굳게 닫힌 블라인드 너머로는 이 도시의 평범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 좁은 밀실 안에는 양평의 차가운 야산에서 묻혀온 짙은 죽음의 그림자만이 가득히 배어 있었다. 책상 반대편에는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짐승처럼 뒹굴다 제압당한 오태환과 도주 끝에 결국 덜미를 잡힌 윤용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손목에는 묵직한 은빛 금속이 단단히 채워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생명에 대한 경외심 따위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노련한 수사관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쥐가 얼마나 교활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지 수십 년의 수사 경력은 이미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 오태환과 윤용필은 범죄 행동 분석에서 흔히 관찰되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의 늪으로 숨어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을 맞춘 듯 동일한 알리바이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우리는 그저 운전대만 잡았습니다. 양평에서 땅을 파고 그 사람들을 영원한 수면의 세계로 보낸 것은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준이 형의 짓입니다.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며 벌벌 떨었을 뿐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흙더미 아래로 무참히 밀어넣은 자들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알량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죽은 자의 그림자 뒤로 비열하게 숨어든 것이다. 모든 끔찍한 행위의 주동자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 지극히 계산적이고도 악랄한 방어기제였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형사들의 눈에 그들의 얄팍한 방어막은 얇은 습자지처럼 투명하게 보일 뿐이었다. 수사관들은 범죄자의 굳게 닫힌 입을 여는 것이 단순한 호통이나 강압이 아니라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얼음장 같은 물적 증거의 올가미를 천천히 조여나가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쐐개기는 여성 공범 심혜숙의 분리신문에서 확보된 모순된 진술의 조각들이었다. 형사들이 교차신문을 통해 심혜숙의 입에서 끌어낸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시간대와 이동 경로, 그리고 숙박업소에서 두 자루의 삽을 빌려올 때 앞장섰던 자들의 인상착의가 오태양과 윤용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놈들의 견고해 보이던 거짓말의 성벽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형사가 테이블 위로 투명한 증거물 봉투 하나를 툭 던져놓았다. 봉투 안에는 놈들이 도주 당시 신고 있었던 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운동화가 뒹굴고 있었다. 너희들이 그 어둠 속에서 밟고 온 길, 그 흙은 절대로 입을 다물지 않는다. 형사의 낮고 차가운 음성이 취조실의 팽팽한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한 토양 프로파일링 감식 결과가 담긴 서류가 놈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오태양과 윤용필의 운동화 밑창 깊숙한 틈새에 엉겨붙어 있던 진흙과 미세 광물질. 그것은 양평의 그 참혹한 야산 비탈길, 4명의 가족이 강제로 묻혀있던 바로 그 현장의 토양 성분과 완벽하게 단 1%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고 있었다. 놈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삽을 쥐고 흙을 퍼나르며 발로 단단히 다졌던 그 잔혹한 행위의 물리적 흔적이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발밑에 고스란히 각인되어 수사관의 손에 쥐어진 셈이었다. 결코 뒤집을 수 없는 완벽한 과학적 증거 앞에 변명의 여지가 산산조각 나자 그제야 놈들의 입에서 서늘하고도 참혹한 진실의 조각들이 악취를 풍기며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그들이 내뱉는 범행의 동기를 듣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과 맹렬한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고 주먹을 꽉 쥐어야만 했다. 놈들이 평화롭게 국도를 달리던 일가족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그들을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간 이유는 다른 어떠한 원한이나 이유도 아니었다. 오직 돈, 지독한 탐욕 때문이었다. 놈들은 공포에 질린 유씨 가족에게 무려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평범한 나들이를 가던 일가족의 주머니에 그런 비상식적인 거액이 있을 리 만무했다. 결국 놈들이 차량을 샅샅이 뒤져 빼앗은 전리품이라고는 유씨의 낡은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단돈 20만 원이 전부였다. 고작 20만 원. 그 알량한 지폐 몇 장 때문에 놈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본 목격자들을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고작 몇 장의 종이 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지옥보다 더 참혹한 현실이었다. 가장 끔찍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진술은 그 다음 이어졌다. 캄캄한 양평의 야산, 차가운 구덩이 속으로 가족들이 굵은 밧줄에 묶인 채 차례로 던져질 때의 일이었다. 이제 겨우 세상에 빛을 배우고 뛰어놀아야 할 6살 난 어린 소녀는 놈들의 바닥을 알 수 없는 잔혹함 앞에서도 작은 두 손을 모으고 울먹이며 애원했다고 했다. 아저씨, 우리 살려주세요. 저 말 잘 들을게요. 이러지 마세요.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의 그 간절하고 애처로운 목소리는
아주 작은 인간성이라도 남아있는 자라면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마지막 이성의 끈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성준, 오태환, 윤용필,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들에게 그 작은 생명의 떨림은 그저 귀찮은 소음에 불과했다. 그들은 아이의 애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가운 흙더미를 무자비하게 쏟아부으며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렸다. 단지 경찰에 신고할지 모르는 눈과 귀를 없애야 한다는 그 극도로 이기적이고 악랄한 계산 하나만으로 말이다. 취조실 유리창 너머로 통제실에서 이 모든 진술을 지켜보던 강력반 형사들의 붉어진 두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분노의 눈물이 왈칵 고여올랐다. 매일같이 끔찍한 현장을 마주하며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메마르게 단련해온 강철 같은 수사관들이었지만 이토록 무의미하고 압도적인 악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마치 어제 마신 술안주를 나열하듯 건조하고 냉랭한 목소리로 털어놓고 있었다. 그 극단적인 감정의 부재, 타인의 끔찍한 고통에 대한 완벽한 무감각이야말로 수사관들이 마주한 가장 소름 끼치는 짐승의 민낯이었다. 조사관의 펜촉이 조서 위를 찢어버릴 듯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하얀 종이 위를 채우는 검은 잉크는 마치 양평의 차가운 흙 속에 묻힌 가족들의 억울한 눈물처럼 짙고 무거웠다. 어떻게든 이들에게 세상이 허락하는 가장 무겁고 서늘한 심판을 안겨주리라. 수사관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 취조실의 탁한 공기 속에서 빛을 잃은 4명의 영혼을 향해 뼈를 깎는 무언의 맹세를 새기고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은 조서 위에 낱낱이 기록되었고 남은 것은 이들을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도려낼 차가운 판결의 시간뿐이었다. 모든 진실이 서늘한 조서 위에 낱낱이 기록된 후 수사팀은 이 짐승들을 다시 처음 비극이 시작되었던 경기도 양평의 차가운 6번 국도변으로 끌어냈다. 범행의 모든 과정을 재구성하는 현장 검증을 위해서였다. 소식을 듣고 몰려든 수백 명의 시민들과 유가족들로 인해 인적 드물던 야산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폴리스 라인을 넘어오려는 사람들의 눈에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고 그들이 던지는 돌멩이와 저주 섞인 고함이 겨울을 재촉하는 매서운 산바람을 타고 현장을 거칠게 휘몰아쳤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삼엄한 보호를 받으며 호송차에서 내린 오태환과 윤용필 그리고 심혜숙의 얼굴은 참혹할 정도로 평온하고 건조했다. 그들은 마치 남의 집 마당을 걷는 듯한 무심한 발걸음으로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갔다.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자신들이 4명의 무고한 생명을 어떻게 굵은 밧줄로 결박하고 어떤 방식으로 차가운 흙더미 아래로 밀어넣었는지를 마네킹을 상대로 아주 담담하게 재현해 나갔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삽을 쥐고 흙을 퍼나르던 그 무기력하고 기계적인 손놀림.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들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일말의 죄책감이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은 완벽하게 거세되어 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마네킹 위로 흙을 덮는 심형을 하는 놈들의 텅 빈 눈동자를 바라보며 현장을 지키고 선 형사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에 입술을 꽉 깨물어야만 했다. 주머니 속에 찔러 넣은 수사관들의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양평의 차가운 대지는 그날의 비극을 떠올리듯 무겁고 스산한 침묵으로 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당시 대한민국 사회는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될 만큼 치안 확립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최고조에 달해 있던 엄중한 시기였다. 양평의 차가운 흙더미 속에서 들려온 일가족의 억울하고도 끔찍한 메아리는 전 국민적인 공분과 경악을 불러일으켰고 사법부의 심판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강력팀 수사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두 밑창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수집한 빈틈없는 물적 증거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한 토양 분석 결과, 그리고 끝없는 심리전 끝에 놈들의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찾아낸 완벽한 자백은 놈들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강철 같은 올가미가 되어 법정의 판사 앞에 무겁게 올려졌다. 놈들은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하며 어떻게든 자신들의 얄팍한 목숨을 부지해보려 비열한 수를 썼다. 하지만 돈 몇 푼을 위해 6살 어린아이의 간절한 애원마저 흙으로 무자비하게 덮어버린 악마들에게 베풀 자비는 이 세상 어디에도, 그 어떤 법전의 조항 속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침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법정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정의의 여신이 내린 서늘한 심판의 망치 소리가 공간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사건의 주동자인 이성준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비겁하게 남의 집 옥상에서 세상과의 영원한 도피를 선택해버린 상황에서 그 지옥의 충실한 실행자였던 오태환과 윤용필에게는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되는 가장 무겁고 차가운 형벌이 선고되었다. 그것은 두 번 다시 이 세상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없는,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생을 마감해야 하는 돌아오지 못할 편도 티켓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끔찍한 탐욕이 부른 대가를 치르기 위해 빛이 들지 않는 차가운 독방에서 매일 밤 죽음의 공포를 마주해야 했고, 결국 1992년과 1994년에 각각 형이 엄정하게 집행되며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강제로 영원한 출국 조치를 당했다. 그들의 범행을 돕고 방관했던 여성 공범 심혜숙 역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는 무거운 처분을 받고 차가운 쇠창살 안에서 생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다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타인의 평온한 일상을 무참히 짓밟았던 짐승들의 말로는 그들이 파놓았던 양평의 구덩이만큼이나 깊고 차갑고 완벽하게 어두웠다. 사건은 이렇게 법의 서늘한 심판과 함께 역사의 범죄 기록 속으로 묵직한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 끔찍한 사건의 흔적을 끝까지 추적했던 수사관들의 가심 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무거운 교훈 하나가 깊게 새겨졌다. 범죄자들은 흔히 완전 범죄를 꿈꾸며 모든 증거와 목격자를 깊고 차가운 흙더미 아래 묻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오만하게 착각하곤 한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흙에 묻히지 않는다. 억울하게 눈을 감은 자들의 핏기 없는 침묵은 캄캄한 땅 속에서 조용히 결정적인 증거를 품고 있다가 마침내 포기를 모르는 집념을 가진 수사관의 발끝을 통해 세상 밖으로 거침없이 터져나오는 법이다. 양평의 굽이진 6번 국도, 서늘한 바람만이 스산하게 불어오던 그 차가운 비탈길 아래에서 영원한 어둠에 갇힐 뻔했던 4명의 가족은 밤낮을 잊고도 달렸던 강력반 형사들의 끈질긴 추적과 과학수사라는 눈부신 불빛을 만나 비로소 억울함을 풀고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 있었다. 수사관들에게 있어 놈들의 흙 묻은 낡은 운동화 한 켤레와 2자루의 삽은 인간의 맹목적인 탐욕이 통제력을 잃었을 때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끔찍한 파편인 동시에 정의를 향한 수사관들의 추적은 세상 끝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차가운 훈장으로 남았다. 아무리 깊은 땅 속에 끔찍한 죄악을 숨기려 발버둥 쳐도 정의의 차가운 랜턴은 기어이 그 어둠을 예리하게 찢고 진실의 목덜미를 멱살 잡듯 끌어올립니다. 차가운 흙먼지 속에서 애타게 누군가의 구조를 기다렸을 일가족의 애처로운 마지막 숨결과 그들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전국을 미친 듯이 질주하며 범인들의 숨통을 조였던 강력계 형사들의 숨막히는 추적기.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참혹하고도 차가운 수사 기록이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한 파장과 서늘한 경각심을 남겼다면,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관들의 또 다른 집념의 기록을 계속해서 함께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 서늘한 수사 기록의 책상 위로 끌어올려 그 이면의 진실을 듣고 싶은 사건의 이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과 목소리가 아직 어둠 속에 묻혀 잊혀가는 또 다른 진실의 메아리에 환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